자, 그러니까 아까 이제 마을에 고압선을 땅속에 그 매설하는 이런 작업도 그렇고 우리가 전에 얘기했던 그 천성산 터널 공사 이런 경우도 보면은 이제 기존에 KTX 대구 부산 노선이 있는데 이게 이제 그 곡선화돼 가지고 그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이거를 뭡니까 엄청난 돈을 들여 가지고 또 시간을 들여서 이걸 이제 직선화하는 공사를 하는데 이게 직선화가 되려면 터널을 뚫어야 되는데 거기가 이제 도룡뇽의 서식지인데 그 공사를 하게 되면 서식지가 파괴된다고 그래서 터널 공사를 이제 환경단체가 방해를 하잖아요. 아니 방해가 아니라 반대를 하잖아요. 큰일 날 뻔했네. 반대를 하는데 이럴 때 이제 그 역시 주민들의 의견이 갈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쪽에서는 환경단체에서는 터널 공사를 반대하고 또 다른 한쪽에서는 그러면은 그렇게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서 하는 대구 부산 간 KTX 구간 직선화 공사의 의미, 효과가 약화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이제 둘 중에 하나 결정을 해야 되는데 뭐 그 고압선이든 터널 공사든 그걸 누가 결정하냐? 그 정부에서 정하는 거예요, 그거는. 정부에서 정할 때 어느 결정을 하든 그 반대편에 있는 그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 그러한 결정에 대해서 서운하고 또 그러니까 그것이 부정적 평가로 이어질 수 있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대통령이 이제 그 취임을 해서 국정을 운영하면 그런 일들이 어디 전국에 한두 개겠어요? 이제 그런 일들에서 매번 이제 결정을 하는데 이런 결정이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결국은 이제 서운해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그러다 보면 대통령에 대해서 이제 부정적인 평가가 강해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누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요지는 뭐냐? 이런 행정권 또는 행정작용의 특성을 고려했을 때 국회의원 선거랑 대통령 선거를 같이 가져가는 경우와 달리 지방선거랑 대통령 선거를 같이 가져가게 되면은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은 자 그러면 이제 대통령 선거하고 지방선거를 동시에 해요. 그러면은 대통령을 낸 당에서 민심이 뭐 이렇게 크게 그 동시에 선거를 실시하는데 이렇게 크게 나눠지지 않을 테니까 그럼 지방선거에서도 사실은 대통령을 당선시킨 그 당의 후보들이 많이 당선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선거가 끝나요. 그리고 나서 이제 대통령이 국정을 이제 운영을 하죠. 그리고 한 2년이 지나요. 그럼 이제 국회의원 선거가 있어요. 그러면은 대통령이 이제 취임 초에는 이제 지지율이 높다가 그때는 이제 뭐 대통령한테 표를 안 줬던 사람도 이제 대통령이 됐으니까 나라를 잘 이끌어가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좀 성공하기를 바라고. 그런데 이제 이게 한 2년 동안 국정을 운영하다 보면은 이제 이런저런 결정에서 이제 서운해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많이 늘어난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2년 뒤에 투표를 한다. 국회의원 선거를 2년 뒤에 한다 이랬을 때 이거는 그 다른 모든 조건이 동일하다면 그 야당에게 유리한 그런 선거 분위기가 구조적으로 조성이 되게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죠. 그러면은 2022년 대통령 선거랑 같이 했을 때보다는 2024년도 2년 뒤에 했을 때 야당이 국회에서 더 많은 의석을 차지할 가능성이 증가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소야대 이런 것이 꼭 전개되는 건 아니지만 하여튼 그 야당이 얻을 수 있는 많은 그 의석을 2022년도보다는 더 얻을 수 있으니까 이게 이제 그 여소야대의 가능성도 늘리고 그렇게 돼서 이제 야당이 이제 의석이 많을 차지하게 되면 이제 분점 정부 여소야대 분점 정부 또 그 여소야대가 아니더라도 이제 여소야대 아니면 뭐 사실 큰 적은 없죠. 근데 이게 여소야대가 안 된다고 장담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근데 그게 구조적으로 전개가 된다는 거예요. 매번 국회의원 선거 때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 국민을 위한 국가를 위한 일꾼으로 대통령을 뽑았으면 그 사람을 좀 일을 할 수 있게 일을 시켜 먹어야 되는데 이렇게 이제 그 국회의원 선거를 2년 뒤에 가져가면은 구조적으로 우리의 일꾼인 대통령이 일을 하기가 좀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 선거랑 대통령 선거를 같이 가져가면 그러면 선거가 동시에 치러지면은 그 대통령을 당선시킨 그 정당 소속의 국회의원 후보들이 그래도 좀 그 동시에 선거가 실시되니까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지 않냐. 그러면은 좀 과반 이상의 의석을 차지할 가능성이 좀 높아지고, 그러면 과반 이상의 의석을 차지하면은 대통령이 좀 더 안정적으로 국정을 운영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제 개인적으로는 궁극적으로 국회의원 선거, 뭐 과도적으로 지방선거랑 같이 갔다가 궁극적으로 국회의원 선거랑 같이 가져가는 뭐 이런 것도 하지만 한데, 하여튼 그 궁극적으로 국회의원 선거랑 대통령 선거를 동시에 실시하고, 그리고 2년 뒤에 지방 선거를 실시하는 이런 것이 좀 대통령 중심제의 어떤 그 원활한 운영이라든가 그 취지에 맞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지방선거는 어떤 역할을 하냐? 일종의 중간 평가 역할을 하는 거죠. 왜냐면 이제 지방선거를 통해서 당선된 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 의원은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렇지만 어쨌든 대통령과 국회의원 선거 끝나고 2년 뒤에 지방선거를 하면은 2년 동안 대통령이 국정을 잘 이끌었으면 지방선거에서도 여당 후보들이 많이 당선이 되겠죠. 그런데 그 반대다. 그럼 아무래도 이제 야당 후보들이 많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게 일종의 중간 평가, 중간 시험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만약에 여당이 참패하면 여당도 그렇고 대통령도 그렇고 좀 분발할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남은 2년 동안 열심히 하면 최소한 될 수 있는 거고. 근데 뭐 나머지 2년도 그냥 자기 그냥 뜻대로만 하겠다. 이러면 이제 국민의 지지율이 바닥을 칠 테니까 그때는 대통령이 바뀌는 거고. 이런 식으로 운영하면 우리의 이제 선거 제도도 이런 선거 제도의 앞에서 얘기했던 장단점을 잘 그 뭡니까 그 파악을 해서 적용을 해가지고 운영을 할 수 있는 게 되는 게 아니냐 해서, 이제 개인적인 결론은 여러 가지 경우를 생각해 봤을 때 이게 단순한 뭐 이론적인 겁니다. 이거는 실제는 막상 이제 해봐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국회의원과 궁극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혹시 국민들이 대통령 중심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대통령 임기를 4년 연임 한 번에 한해서 이렇게 많이 한다. 그러면은 대통령 선거를 국회의원 선거와 동시에 실시를 해가지고 그리고 2년 뒤에 지방선거 이렇게 하는 식으로, 그럼 지방선거는 중간 평가로서의 역할은 충분히 할 수 있는 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야구에서 투수가 이제 그 견제구를 날릴 때 그 견제에서 아웃시키려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루상에서 주자가 멀리 간 걸 방지하기 위한 거니까, 그런 말 그대로 이제 그런 견제의 목적을 이제 충실히 지방선거를 중간에 넣으면 지방선거를 이렇게 중간에 넣으면은 국회의원 선거, 국회의원 대선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선거제도를 정말 더 효율적이고 적절하게, 그래서 민주주의의 원리가 건강하게 제대로 잘 작동될 수 있게 할 수 있지 않냐, 이제 이런 얘기인 거예요. 이런 얘기고, 그리고 이제 대통령 4년 연임으로 가는 경우에 또 하나 고려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은, 대통령 4년 연임이 가능하면 이제 최대 8년까지 임기를 수행하기 때문에 이때는 반드시 최고법관, 그러니까 대법관이나 헌법재판관의 임기가 현재 6년인데 이 임기를 좀 늘릴 필요가 있어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선택이 가능한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대통령 8년 한 번 연임해서 8년 동안 대통령직을 수행하게 되면 이 최고법관의 임기를 늘리지 않으면은 대통령이 연임에 성공한 대통령은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구성원을 100% 교체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갖게 되는데, 이거는 사법권의 독립을 훼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대통령 한 번에 한해서 연임 가능하게 이렇게 바꾼다고 할 때 반드시 최고법관의 임기도 조정이 돼야 된다. 그런데 이제 미국의 연방법원 판사처럼 종신제, 이거는 아직 우리 문화가 또는 국민들의 어떤 의식이 종신제는 대법관이나 헌법재판관을 종신제로 운영한다. 이거는 아직 좀 지지를 좀 얻기가 좀 어려운 것 같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어떤 뭐 연임이라든가 아니면 임기 연장, 연임을 보장하거나 임기 연장을 지금보다 임기를 늘려서 그렇게 해서 사법권의 독립을 계속 보장하는 이런 식으로 또 부수적인 개정이 필요한 게 아니냐, 이런 얘기고, 그다음에 이제 미국의 경우에
연임 제한이 없었는데 이제 한 번 더 할 수 있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 이제 서양의 문화는 뭐냐면 이런 정치 문화 중에 하나는 그, 그 웬만하면은 좀 그 뽑은 사람을 조금 이제 그 기간을 좀 어느 정도 그래도 제대로 역량을 발휘할 수 있게끔 기회를 좀 주는 그런 그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유엔의 사무총장 같은 경우에도 보통 연임에 성공하죠. 유엔의 사무총장이 단임으로 끝나는 경우에는 강대국하고 갈등이 있다든가 강대국의 입장하고 너무 맞선다든가 또 가능성 좀 낮지만 이제 뭐 약속들 그러니까 그 유엔의 사무총장 이런 자리에 오르는 사람은 강대국과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잘 공존할 수 있는 그런 좀 탄력성이 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약소 국가들을 좀 홀대하면 안 되겠죠. 뭐 당연히 홀대 안 하겠지만 그러면서 이제 하면 보통 연임까지 한 번은 더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여러분들 보면 국제기구의 이런 수장 같은 경우에도 한 번은 보통 더 시켜줍니다. 미국의 대통령 한 번 더 할 수 있는데 여기서 이제 생각할 건 이거예요. 8년 단임을 할 것이냐, 연임에서 8년까지 할 수 있게 할 것이냐. 후자가 조금 더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더 살아날 수 있겠죠. 왜냐면 8년 단임하면은 이제 처음에 당선되기 위해서 열심히 하다가 8년이면 장기잖아요, 대통령. 그 뭡니까? 이제 뭐 인센티브가 없잖아요. 재선에 도전한다든가 단임이니까 이거보다는 중간에 한번 끊어서 4년으로 해서 한 번 더 그 잘하면 초선 때 잘하면 한 번 더 시켜주는 이런 식의 운영 방식. 응?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다 8년 정도는 시켜줄 생각이 있는데 8년 단임의 방식으로 운영할 거냐, 4년에 한 번 더 연임시켜주는 방식으로 할 거냐. 후자가 좀 더 견제와 균형의 원리 좀 맞지 않겠어요? 좀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이고 대통령을 통제할 수 있는 인센티브도 주고 미국은 이제 결국은 이제 그런 식의 지금 현재 운영을 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여러분이 보면 최근 한 2, 30년 사이에 단임으로 끝난 대통령도 있긴 있지만 보통은 이제 웬만하면 한 번 더 연임을 시켜주죠. 그래서 그렇게 되고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우리가 또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고 자 그러면 이제 이원 집정부제 이원 집정부제는 프랑스가 이제 대표적이죠. 이거 여러분 잘 알다시피 기본적인 개념은 그런 거 아니에요. 외교와 국방에 대한 권한은 대통령이 행사하고 내치는 수상이 그러한 권한을 행사하게 이렇게 그래서 행정부가 뭡니까 행정권을 둘로 나누는 거예요. 두 개의 국가기관이 행정권을 아예 나눠 갖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원 집정부제 우리나라에서 분권형 대통령제라고 표현하는 게 이제 이건데 그러다가 이제 국가 비상시에는 대통령이 행정권 전권을 수행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행정권이 다 이제 대통령한테 귀속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이게 이제 이원 집정부제인데 이게 프랑스가 이제 이 제도를 5공화국에서 도입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몇십 년째 운영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런 5공화국 헌법의 처음에는 대통령 임기가 7년이었다는 겁니다. 5년이 아니고 그런데 헌법을 이제 여러 번 개정했지만 한 번은 그 프랑스 대통령의 임기를 이제 5년으로 단축시킨 거예요. 왜 5년으로 단축시켰냐? 프랑스의 하원과 기간을 갖게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몇 년 전에 보면 최근에 의회 예산을 해서 이제 좀 바뀌긴 했는데 그 전에 예를 들어 마크롱 대통령이 처음 당선될 때 대통령으로 당선되고 한 두 달 뒤에 하원 선거를 하고 근데 그 시간적 간격이 이게 크지 않으니까 대통령 선거 때의 그런 유권자의 마음이 뭐 그냥 큰 변화 없이 이제 하원에도 반영이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하원에서도 이제 마크롱 대통령과 정치적 성향이 비슷한 이런 사람이 이제 의회에서 표결을 통해서 이제 수상으로 이제 된 거죠. 보통 이제 자기 정당의 그런 후보를 이제 지명을 하면 이제 여당 소속 의원들이 이제 많으니까 야당이 여소야대가 되지 않는 한 이제 여당이 낸 후보가 이제 수상이 되는 거죠. 그때 이제 후보를 대통령이 이제 또 지명을 합니다. 그런 과정을 거치니까 이제 지금은 이제 대통령과 수상의 호흡이 잘 맞아요. 그러니까 7년에서 5년으로 단축한 다음에 대통령 임기를 그런데 처음에 이제 대통령 임기는 7년, 그다음에 하원의 임기는 5년 이랬을 때에는
좌우 동고 정보 여러분이 백과사전 찾아보면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면 되는데 이런 시대가 이제 한동안 있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자 예를 들어서 대통령하고 그 하원이 처음에는 이제 같이 시작에 선거가 그 같은 해 치러질 수 있겠죠. 그럼 예를 들어 둘 다 보수에서 예를 들어서 이제 대통령도 나오고 그 뭡니까 보수가 이제 하원의 과반수 이상의 의석을 차지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됐다라고 하면은 처음에는 다 이제 수상도 보수, 대통령도 보수 또는 반대로 대통령도 진보, 수상도 진보 이때는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하원 임기가 짧잖아요. 2년이 5년이니까. 그래서 5년 이제 마치고 다시 이제 하원 선거를 했는데 이때는 이제 프랑스 유권자들이 이제 한번 또 바꿔보는 거죠. 갈아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뭡니까 야당이 이제 하원에서 그 과반수 의석을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예를 들어 진보가 과반수 이상의 의석이다. 그러면은 수상은 누가 되겠습니까? 진보적 성향의 그런 후보가 수상이 되겠죠. 그렇게 해가지고 대통령 나머지 2년의 임기를 그 수행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임기가 같지 않으니까 하원과 대통령이 계속 엇박자는 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제 어떤 일이 생기면 좌우 동고 정부라는 게 뭐냐면 대통령이 그 진보일 때 수상이 보수 또는 대통령이 보수일 때 수상이 진보인. 그래서 대통령의 아니 행정부 이렇게 행정권을 둘러 나눈 이런 그 이원 집정부제의 대통령과 수상이 당이 다르거나 정치적 성향이 다른 이렇게 운영이 됐던 적이 몇 번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대통령을 했던 그 당시에 그 대통령의 소감 중에 하나는 그 후에 나온 아무것도 못하겠다는 거예요. 나머지 기간 동안. 왜냐면 수상하고 완전히 그 정치적인 입장이 다르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정부 안에서 대통령하고 수상이 대립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통령 중심제의 단점이 뭡니까? 의회와 대통령이 대립하면 국정이 마비되잖아요. 근데 이원 집정부는 정말 이건 정말 피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왜냐면 이거는 행정부 안에서 대통령과 수상이 대립하는 거예요. 행정부가 작동이 안 되겠죠. 여기는 상설적으로 그 뭡니까 그 집행을 해야 되는 그런 정책을 집행해야 되는 기관인데 그 안에서 계속 대통령과 수상에 맞서면 정부 자체가 이게 작동이 잘 안 되는 거잖아요. 응? 의회하고 대립하는 건 둘째 문제고. 이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몇 번 해보더니 스스로 프랑스가 내놓은 해결책이 하원의 임기를 같이 가져가자. 그래서 비록 동시 선거는 아니지만 대통령 선거하고 그리고 한 뭐 2달 지나서 그러니까 프랑스 하원의 임기가 5년인 거예요. 5년. 그 뭡니까 하원 선거하고 그러면 이제 특별한 경우 아니면 대체로 대통령 선거 때의 그 표심이 이제 하원에서도 그대로 이어져 가지고 그 동안은 대통령이 보수면 하원도 보수가 차지하고 대통령이 진보면 하원도 이제 진보가 주도권을 갖는 이런 식으로 이제 운영이 됐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얼마 전에 그 마크롱 대통령이 하원을 해산했잖아요. 그래서 다시 구성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일이 처음인 거예요. 그렇게 대통령 임기를 7년에서 5년으로 줄인 다음에 그래서 이제는 임기는 같지만 5년씩 같지만 이제 그 주기가 이제 달라진 거예요. 근데 이걸 이제 뭐 의회 예산하고 뭐 같이 맞춰서 또 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뭐 방법은 여러 개니까 단정적으로 어떻게 된다 이렇게는 이제 얘기할 수 없지만 어쨌든 이제 프랑스가 요 부분 임기는 같지만 그 취임일의 갭 요거를 이제 앞으로 어떻게 또 다룰지 좀 흥미롭게 개인적으로도 지켜보는데 여러분도 한번 나중에 프랑스 총선 때 한번 보기 바랍니다. 자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이원 집정부제까지 봤죠.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그 정부 형태에 대해서 의원 내각제, 대통령 중심제, 이원 집정부제 세 가지를 봤는데 여기서 아직 얘기 안 한 게 있네요. 뭐냐면은 의원 내각제의 의원과 대통령 중심제의 의원은 차이가 무엇이냐 하면은 이게 실질적인 차이예요. 둘 다 임기는 있어요. 임기는 있지만 임기가 보장되는 거는 대통령 중심제의 의원만 임기가 보장이 되고 의원 내각제의 의원은 임기는 보장되지 않는다. 왜냐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의회를 해산해 버리면 임기 5년인데 그 3년 차에 해산한다. 그럼 다시 총선하니까 임기가 보장되진 않는다는 거죠.
그게 중요한 차이점이에요. 그게 가져오는 실질적인 보다 더 중요한 의미는 뭐냐 하면은 의원 내각제에서는 선거 주기가 필요 없어요. 선거 주기, 지금 얘기하는 이런 선거 주기, 이거는 대통령 중심제에서 이게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부 형태별로 다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시간을 들여서 했던 여러분 설명했던 이 선거 주기, 이게 중요한 거는 미국이나 우리와 같은 대통령 중심제에서 의미가 있는 거지. 왜? 의원들의 임기가 보장되니까. 그래서 미국은 어떻게 됩니까? 대통령이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그 루즈벨트 대통령이 4선에 성공하고 한 달 만에 사망했을 때 우리나라는 어떻게 했냐? 그럼 새롭게 선거를 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새롭게 선출된 대통령이 새롭게 5년의 임기를 시작해요. 우리나라는. 윤석열 대통령이 2022년도에 취임을 해가지고 2025년에 그 면직됐죠. 그리고 이제 새롭게 대통령이 또 선출이 돼서 이재명 대통령이 여기서 지금 저기 뭡니까? 그 직전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이 한 3년 정도 하다가 그만뒀으니까 그 보궐선거를 통해서 당선된 대통령이 나머지 5년에서 2년 한 2, 3년을 뺀 나머지 기간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새롭게 5년을 그 임기를 갖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대통령 선거는 선거 주기가 없어요. 선거 주기는 우리나라는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 선거 많이 있는데 미국은 대통령 선거도 선거 주기가 있죠. 그래서 부통령을 둬가지고 대통령 유고 시에 부통령이 대통령직을 승계해가지고 대통령의 자녀 임기 동안 대통령으로서 직무를 수행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그 미국의 연방 선거제도는 그 선거 주기가 변함이 없어요. 거기에 중요한 그 제도가 뭐다? 그 대통령 권리 시에 그 뭡니까? 대통령직을 승계하는 사람이 그 대통령의 자녀 임기 동안만 대통령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이게 중요한 전제예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미국의 대통령뿐만 아니라 이런 그 연방 대통령 포함한 연방 상하원 선거는 그 선거 주기가 변함이 없어요. 2년마다 계속 이루어지는데 우리나라는 대통령 선거 대통령 임기를 4년으로 하더라도 그런 이제 그 부통령 제도라든가 하여튼 이런 그 임기 자녀 임기 동안 그 보궐선거 이런 거 하거나 이럴 때 자녀 임기 동안 하는 이런 또는 부통령 제도 이런 거를 마련하지 않으면은 대통령 선거는 뭡니까? 이런 선거 주기하고 여전히 임기가 4년이라 하더라도 그 계속 같이 가져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이제 손을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 예가 미국의 대통령 그 선거 제도라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 뭐냐면은 지금 얘기한 것처럼 이런 선거 주기가 의미가 있는 거는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는 해당이 안 되고 미국의 연방 선거제도 여기서 즉 대통령 중심제에서 선거의 주기가 중요한 의미가 있지 의원 내각제는 수시로 해산될 수 있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선거 주기를 잘 보장을 해서 민주적으로 운영하는 게 아니고 여기는 그냥 한판 승부를 벌리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영 아니다 싶으면은 어떻게 해요? 수상이 의회를 해산하죠. 이런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의회를 해산하기 전에 여당의 그 지도부를 불러요. 그래서 여당 지도부도 대통령이 뭡니까 그 강력하게 추진하는 정책에 대해서 성공 가능성에 회의적이거나 아니면 지지를 하지 않는 거예요. 이러면 대통령 여당도 지지를 안 하니까 힘들잖아요. 그럴 때 이제 쓰는 벼랑끝 전설이 뭐냐면 여당의 지도부를 불러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이 추진하려는 정책을 우리 여당에서 강력하게 지지를 안 하면 나 의회 해산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당의 지지율이 낮은 상황이라고 가정을 해봐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의회 해산하고 총선하면 정권이 여당으로 넘어갈 수도 있잖아요.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벼랑끝 전술을 펴는 거예요. 그런데도 안 된다. 그러면 이제 뭡니까? 수상은 의회 해산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국민의 심판을 묻는 거죠. 그래서 다시 여당이 일당이 되면은 그러면은 이제 그게 일종의 정치적으로 승인한 것이 되죠. 유권자의 선택을 다시 받았으니까 그러면 여당이든 야당이든 수상의 정책을 지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응? 왜냐면 여당이 이겼으니까. 그런데 뭐 그것도 이제 과반수 이상의 어떤 그 확실한 승리냐 아니면 그냥 일당 응? 과반이 아니지만 일당 이런 것도 좀 달라지긴 하겠지만 하여튼 그렇고 만약에 이제 거기서 여당이 이제 일당의 지위를 놓쳤어요. 패배했어요. 그럼 이제 정권 넘어가는 거고
수상의 정책은 이제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했으니까 이제 그거는 이제 용도 폐기가 되겠죠. 그래서 정권은 이제 야당으로 넘어가서 이제 야당이 새롭게 이제 정권을 그 차지하는 여당이 되는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의원 내각제는 국민의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중심제하고 다른데 다시 한번 강조해서 얘기하지만 의원의 임기가 보장되는 것은 대통령 중심제에서만이고 그래서 대통령 중심제에서 이런 선거 주기가 의미가 있는 것이고 대선까지 그 선거 주기가 의미가 있으려면은 대통령 권위 시에 대통령직을 승계하는 사람이 대통령의 그 전임자의 잔여 임기 동안만 대통령의 임기가 직무를 수행하는 이런 식으로 되어야만 이 선거 주기가 완벽하게 유지가 된다라고 하는 거.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정부 형태 세 가지를 봤고요. 아울러서 이제 뭡니까? 통치의 작용에 대해서도 그 뭐냐면은 여기 성격까지 그 네 번째 항목까지 봤죠. 자, 이어지는 8부에서는 통치의 작용 이 두 가지 마저 다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대한민국의 정부 형태 보고에서 요 부분을 마무리 짓겠습니다.